네, 네. 다섯 번째 소재는 바로 열광입니다. 사춘기 시절에는 누구나 한 번쯤 아이돌 스타에 미칩니다. 열광하는 군중은 안에 있는 사람과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다른 느낌을 줍니다. 군중은 개인의 특성을 먹어치우는 괴물입니다. 빠순이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이성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도 성숙했느냐 아니냐의 문제도 아니라 열광하는 집단 속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사회심리학자 구이스타브 르봉은 군중이라는 인간 집단을 발견했고 그들의 특성을 연구해 군중심리라는 책에 담았습니다. 군중심리는 군중을 비난하기 위해 쓴 책이에요.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르봉의 군중심리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르봉은 군중을 비난하기 위해서 군중심리를 썼지만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군중을 조종하는 기술을 익히기 위해 그 책을 읽었어요.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르봉처럼 군중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군중을 비난하는 대신 군중을 이용하는 영악함을 선택했어요. 히틀러는 유대인이 아리안족의 순수성을 해치는 악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언은 온갖 수단을 통해 반복되었어요. 그 결과 그 효과에 전염된 사람들이 때로 모이기 시작했죠. 이렇게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단언, 반복, 전염의 메커니즘을 이용해 파시즘에 열광하는 군중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군중을 기획하는 사람들은 알리바이로 군중을 내세웁니다. 그들에게 군중은 비난의 화살이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을 막아주고 있는 총알바지에 가깝죠. 보이지 않게 무리를 지은 이익 집단들은 은밀하게 세상을 움직입니다. 세상이 이익 집단에 의해 순조롭게 조정될 때 이익 집단 무리는 군중 따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군중은 극단적인 대접을 받아요. 군중은 비난받을 짓을 하지 않을 때 철저한 무관심의 대상이지만 무관심할 수 없을 정도로 군중의 움직임이 격해지면 이익 집단은 비난할 구실을 찾기 위해 군중을 문제 삼습니다. 군중은 동네 북이죠. 뚝뚝뚝. 재미가 없네요. 다음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르봉과 동시대인이지만 전혀 다른 시선을 갖고 있는 프랑스의 사회학자 가브리엘 타르트 아닙니다. 타르드는 군중이 서로 시사적인 이슈에 대한 공동의 관심으로 연결되고 그로 인해 여론이 형성될 때 공중으로 변화함을 발견했어요. 공중은 물리적인 광장에 모이지 않습니다. 공중은 서로 흩어져 있어요. 물리적인 근접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은 오합지졸인 군중보다 정신적 밀도가 더 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주제가 끝났고 여섯 번째 주제는 언론입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타인의 의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사회 구석구석에 퍼져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히틀러는 라디오 수신기를 독일의 전 가정에 보급했고 라디오 마이크 앞에서 연설했어요. 독재자는 여론 수렴이 아니라 명령을 좋아하고 토론보다는 연설을 즐깁니다. 파시스트 독재자는 정치적 이념을, 신자유주의적 독재자는 경제적 효율성을 구실로 삼는다는 점이 다르지만 여론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에 따라 법을 만들고 정치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여론은 특별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모이고 수기를 통해 성숙한 의견의 집합체입니다. 여론은 민주주의의 결과물이에요. 여론에는 전문가 한 명의 견해에선 찾아볼 수 없는 고유한 무게감이 있습니다. 시민혁명은 밀실에서 만들어진 권력자 개인의 뜻보다 개인들의 의견이 모여 만들어진 공개적 여론의 힘이 더 강할 수 있음을 입증한 생생한 사례입니다. 언론 그 자체가 권력이 된 언론 남용은 언론 권력은 난상을 거친 여론의 형성에는 관심이 음습니다. 언론 권력의 최대 관심사는 여론 관리를 통한 이윤 창출이에요.
노암 촘스키와 허먼은 이미 old media가 되어버린 뉴스와 텔레비전을 장악한 언론 권력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신문의 타락을 언급하기에는 애초부터 신문은 교육받은 불주와 성인 남성이 지배하는 공론장이었어요. 텔레비전은 오피니언 리더가 자아도취의 연설을 중계하는 미디어지 애초부터 여론을 위한 미디어가 아니었어요. 텔레비전은 수신기이지 발신기가 아니죠. 7번째 주제는 기억입니다. 역사 공부를 통해 기억된 과거는 체험처럼 생생하지는 않지만 체험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아무리 생생한 기억이라 해도 체험 따위야 사적인 수사의 소재일 뿐이지만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기억은 거대한 효과를 낳았습니다. 역사라는 기억은 우리를 국민으로 만들어준 학교예요. 역사를 배우며 우리는 민족의 전통과 뿌리를 배웠어요. 우리는 역사라는 집합 기억과 함께 자랐습니다. 20세기가 낳은 가장 독창적인 사상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발터 데냐니는 독일인이었어요. 그의 마지막 글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는 분량은 짧지만 거대한 파장을 남겼습니다. 데냐니는 역사가 현재를 지배하는 사람이 과거 또한 지배하게 하는 장치로 전락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에 기록되는 사람은 승리자입니다. 패배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기억 부분은 제가 큰 끌림이 있지 않은 관계로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자, 다음 여덟 번째 주제는 불안입니다. 여러분, 불안하면 저는 알랭드 버통, 현대사회,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저는 키워드로 떠오르는데,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세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는 홍수가 두려웠지만 적어도 전자파로 인한 불안은 음습니다. 근대화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위험은 전 근대적인 위협과는 다릅니다. 재앙으로 인한 불안은 anxiety는 지식의 부족과 기술의 저발달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새로운 불안은 기술적 진보 때문에 발생합니다. 다이옥신과 전자파가 유발하는 위험은 부의 사회적 생산의 위험의 사회적 생산이 체계적으로 수반되는 근대화된 사회에서만 발생합니다. 위험은 고도로 발달한 기술을 먹고 자라요. 저발달된 사회에는 원자력 발전소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로 인한 위험은 저발전국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기술의 선진국에서나 나타나는 기술 합리화의 표상이죠. 위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은 살금살금 나타납니다. 현실의 위험은 실험실에서는 예측될 수 없습니다.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여부가 실험실 안에서 검증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요인들이 통제된 실험실 안이 아니라 실험실 외부의 환경과 부딪힐 때 검증된 안전은 무색해집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백은 1986년 글에 써서 위험사회에서 공포 조장이 아니라 새로운 민주주의로 위험의 인식을 방해하는 관료제를 교정하는 해법을 제시합니다. 자, 9번째 주제는 종교입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세속의 성공은 부질이 없습니다. 경계해야 할 필요악 정도로 치부되는 부에 대한 태도는 자본주의 법칙과 만나면 수정되어요. 종교 개혁을 통해 부 자체를 위험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프로테스탄티즘이 태어났는데 프로테스탄티즘의 탄생과 자본주의 확산 사이에는 예사롭지 않은 친화성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종교의 세속화가 만나면 구원의 조건도 변화합니다. 세속적 성공과 종교적 구원 가능성이 서로를 밀어내지 않는다는 사고방식을 베건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불렀어요. 프로테스탄티즘의 나라 아메리카,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에서 종교의 세속화가 벤자민 프랭클린을 프로테스탄티즘의 아이콘화하면서 전개된다면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종교의 세속화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미국 출신의 사회학자 필 제크만은 미국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세속화가 진행된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종교가 문화로 분해되어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가 버린 나라. 그래서 종교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희한한 사례에 속할 정도로 극단적인 세속화에
길을 걷고 있는 나라인 덴마크와 스웨덴은 주커만은 은유적으로 신이 없는 나라라고 칭했어요. 주커만의 책 신 없는 사회는 그 신기한 나라에 간 사회학자의 여행입니다. 조만간 읽어보고 기회가 되면 이 책 또한 서평을 뚜둑뚜둑 한번 써볼게요. 반면 주커만의 고향 미쿡은 신이 충만한 나라예요. 종교는 사람들의 걱정을 건드리고 걱정을 대신해 구원을 약속합니다.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에서 인간의 구원이 신에게 달렸다면 종교가 된 자본주의에서 인간은 돈에 의해 구원된다는 차이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자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에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잉.